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는 기독교는 지금에서는 말이죠. 최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챗 GPT에 대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들의 설교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들은 어떤 건지 전문가를 초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뭐 기억하실 겁니다. 최대 시속 240km의 강풍으로 태평양의 휴양지 괌을 강타했던 태풍 마와르. 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전기, 수도 공급 다 끊기고요. 공항이 폐쇄되면서 우리 국민 3,400여 명이 귀국길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참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겁니다. 다행히 공항이 폐쇄된 지 일주일여 만에 운영이 재개되면서 안전하게 귀국길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자연재해로 갑작스럽게 난민 처지가 됐던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서 성경 속에 있던 환대의 정신을 보여준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니까 엄청나던데요. 네. 근데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이제 도운 분들이 계시다고요? 네, 이 주인공은 괌에 있는 시온성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공항 폐쇄되는 아찔한 상황인데 이 교회가 우리 국민들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직접 대피소와 쉼터 역할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일단 교회 건물을 개방을 하면서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침구류라든지 식료품을 발빠르게 마련을 했습니다. 이 교회 목회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좀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 성도들이 팀을 짜서 3교대로 돌아가면서 국민들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해외 나가면 한국말만 들어도 반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교민들의 이런 도움이 여행객들의 아주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네네. 네, 전해 듣기로는 이 도움을 받은 분들 중에는 결혼을 채 한 달도 남기지 않고 있었던 청년도 있었다고 해요. 네. 이 청년이 이제 괌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과 목사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 5월에 괌 날씨가요, 30도를 훌쩍 넘길 만큼 꽤 무더운 날씨인데 이럴 때는 아이들의 경우 견디기가 좀 어렵고 피부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에어컨이 가동되는 교회 대피 공간에서 이제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교대로 청소도 하고 이 대사관에서 전달된 생필품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역할도 성실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해외에서도 결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정성껏 섬기는 이 마음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을 잃은 한 아이의 이름으로 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그 장학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꿈을 또 응원하는 따뜻한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죠. 서울 언북초등학교 인근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차량에 치여서 숨진 고 이동원 군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이 군은 당시에 서초구에는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한홍 목사님의 제안으로 이 군의 이름을 딴 동원장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이 잃은 슬픔을 어디다 비교를 하겠습니까? 네. 그 슬픔을 딛고 의미 있는 나눔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이군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동원장학회 제1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여식에서는 신학생 3명을 비롯해서 청소년과 청년 15명에게 장학증서가 전달이 됐는데요. 장학회의 경우에는 신학생한테는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전달을 하고요. 다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매월 비전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장학금이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이날 선발 인원에 대한 배경도 좀 설명이 됐는데요. 동원군의 아버님께서 추억하는 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과 예배 등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정적이던 아이. 다른 학우와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성품을 가진 아이로 추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른이 됐다면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했을 동원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장학생은 형편은 어렵지만 꿈을 위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 등을 위주로 선발했다고 합니다. 네, 아유, 말씀만 들어도 한쪽 마음은 또 이렇게 아려오네요. 네. 장학회의 의미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꿈이나 뜻이 담긴 동원이의 그런 그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당일 현장에서는 눈물겨운 당부의 말들이 이어졌는데요. 네. 먼저 이군의 아버지께서는 동원이의 작지만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향할 마음을 실천하고자 장학회가 만들어진 만큼 네. 앞으로 복음을 알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해주셨고요. 또 한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면 동원이의 꿈도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원이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네. 앞으로 정진해서 좋은 목회자가 되고 각계 분야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네네. 사고 이후에 이군의 아버지께서는 뭐 이런 장학회 설립뿐만 아니라 원북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그리고 국회의원과 함께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이른바 동원이법 법제화에도 적극 나서왔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동원이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네. 아버지인 내가 노력하는 것을 바랬을 것이다 말씀 남겨주셨는데 아울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도 이 스쿨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참 개탄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쿨존에는 아무도 없어도 그냥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습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스쿨존의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나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마다 챗 GPT 전문가를 초대해서 이제는 우리 삶과 교회까지 깊숙하게 들어온 챗 GPT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래 목회 전략연구소의 서경원 목사님과 함께 챗 GPT와 설교 연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챗 GPT가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일부만 사용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전체를 사용해도 표절이 아니라는 대답이 무려 5%였습니다. 네. 목회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표절이 아니라고 대답을 한 셈인데, 네.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챗GPT 사용에 있어서 윤리적 문제가 좀 네.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건 목회자 개인 윤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각자 개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인터넷 상에 사실 설교문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카피해서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쓰는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저렇게. 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챗GPT를 잘 사용하신 분은 알아요. 이게 이렇게 쉽게 설교문을 주거나 네. 간단하게 물음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설교문을 막 작성해 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자들은 굉장히 좀 고충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네. 예를 들면 한 본문에 대해서
뭐 다양한 단어 해석이라든지 네. 그 뭐 성경 원어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수사학적, 문학적, 문해적, 역사적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사실 많이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7월 달쯤에 제가 출간 예정 중인 생명의 말씀사와 이제 출간 중인 책에 보시면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이걸 전부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한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은 설교와 신방과 여러 가지 일정들 때문에 네네. 상세하게 못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도구가 아닌가. 오히려 챗GPT를 이렇게 사용하려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되고 주석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 네네. 뭐 다양한 참고서보다 효율적이라 이걸 쓰는 것이지 결코 이렇게 쉬운 답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거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한 것을 단순히 조금 뭐 물론 목회자들이 마지막은 결국 책임지는 것이죠. 네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와서 쓴다고 해서 네. 그것을 표절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챗 GPT가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도 이렇게 찾아주고 또 설교문도 작성해주고 또 예화도 들어주고 있는데 목회자가 꼭 필요한가? 저도 언뜻 그 생각에 이렇게 동의를 잠깐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한 목사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예, 챗GPT는 질문자가 어떤 질문냐에 따라 수준에 맞는 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도메인 지식이 중요하거든요.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챗GPT에게 질문을 간단히 한다고 해서 질문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유명한 박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뭘 물어야 될지 모른다면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랑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네. 이런 관점에서 챗GPT 이런 과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거죠. 오히려 목회자가 없어진다 하기보다는 저는 이걸 잘 활용하는 목회자와 네. 그렇지 않은 목회자로 나누고 잘 활용하는 목회자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대처해 갈 것이다. 오히려 사람들끼리의 경쟁이 더 심해질 거다. 네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유명한 강사인 김미경 씨는 네. 뭐 이렇게도 얘기해서 인공지능 이용하는 것이 이 챗GPT를 이용하는 것이 마치 똑똑한 비서 5명을 둔 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목회자와 안 사용하는 목회자는 완전히 차이가 나겠죠. 네네네.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실 뭐 큰 교회가 있지만 지역마다 그 옆에도 작은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네네.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다양한 뭐 이제 활동들 또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만족스러운 게 굉장히 많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좀 이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능력만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의 이제 다양성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는 챗GPT가 결코 목회자들을 대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10명 중에 6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챗GPT를 설교 준비에 이제 활용할 만큼 이 챗GPT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목회자들이 주의할 점, 챗GPT를 잘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 네, 목회자들이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챗GPT는 생성형 AI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이라는 건 말이 잘 되게 문장을 만든다는 걸 뜻해요. 네. 근데 말이 잘 된다는 건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뭔가를 덧붙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예요. 챗GPT는 10개 중에 하나는 없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의 신뢰성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단순히 이제 챗GPT가 무엇을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챗GPT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네. 챗GPT 원리와 사용법을 좀 이해해야 돼요. 원리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까지는 컴퓨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사람에게
전달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일부 프로그래머나 뭐 이런 사람들만 무엇을 시켜서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긴 문장으로 자신이 가진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챗GPT는 활용성이 높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워런 버핏과 사람들이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 굉장한 돈을 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해 안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한마디가 그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목회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챗GPT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면까지 어떤 때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 굉장한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목회자가 잘 활용한다면 네네. 훨씬 더 유익하겠죠. 네네. 또한 마지막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 목회자의 영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결국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을 상대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좋은 설교문을 가지고 읽는 것은 그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목회자의 영성이 더 깊은 그런 것이 더 중요해지겠죠. 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 목회자들은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네.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네네. 이 연구에 관해서 묵상을 많이 하셨는지. 네네. 딱 들으면 설명은 못해도 알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잘 쓰면 약, 또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챗GPT를 유익한 도구로 잘 사용하기 위한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길 바라면서 서경원 목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레디언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서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이 33.4%를 차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인 가구의 수가 매년 지속 상승하면서 2050년에는 1인 가구의 수가 40%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매년 지속 상승 중인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에 대해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사회학 조성돈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목회사회학 가르치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네네. 네. 지금 혼자 사십니까?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네. 몇 식구 사시나요? 네 식구 살다 딸 결혼하고 이제 셋 남았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네 식구인데 하나가 나가 있고, 네, 셋이네요. 네네. 아이고, 그래요.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인 가구의 수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1인 가구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계가 이제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2,144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수가 아니고 이제 가구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3분의 1이 1인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잘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증가 속도입니다. 네. 너무 빠르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1985년도까지만 해도 보통 이제 5년에 한 번씩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85년도까지만 해도 5인 가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5인 이상 되는 가구가 50% 이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게 이제 2010년도까지 한 15년 사이에 4인 가구가 유지를 하다가 15년에는 2인 가구가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5년도에 1인 가구가 이제 제일 많은 가구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네네. 뭐 조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하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출산. 네, 뭐 싫어한다기보다도 못하는 거죠. 뭐. 저도 이제 나이든 딸이 있어가지고 뭐 예. 얘기를 해봤더니 네.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을 해가지고 식구를 어떻게 챙겨요? 이런 얘기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몸 하나 챙기기도 바쁜데 전쟁터 같은데 거기다 군 식구 데리고 갈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네. 아직 결혼에 대한 그런 로망을 잃어버린 거. 네. 그래서 혼자 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에서 많이 뭐 나왔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이. 네. 그래서 싱글로 사는 거에 대한 어떤 로망 이런 것도 생긴 거죠. 그래서 화려한 싱글이라는 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는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 초라한 싱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게 인구 문제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100세까지 사는데 부부가 같이 100세가 사는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미혼 싱글들이 있었다면 이제 과혼 싱글들이 있습니다. 과혼 싱글은 결혼했다가 이제 이혼하고 결혼이 지나갔다. 이래서 이제 과혼 싱글들도 많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계층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빈둥지 노인이라든가 네. 뭐 이런 형태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그렇죠. 1인 가족 형태가. 예. 그래서 예, 예. 혼자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혼자 살아야 되는 거, 자녀들은 다 독립해서 나갔고 네. 벌써 어르신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들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번 돌아가시고 아니면 요양원 들어가시고 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냥 반려견 데리고 사는 네. 반려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작년에 그 한 영화제에서 그 송강호 씨가 그 상 받은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브로커라는 영화. 네. 그게 이제 그 브로커.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 뭐 이 얘기였는데 네. 실은 엉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족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고레에다 감독이 그 유명한 작품이 어느 가족이라고 일본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가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가족이 아니고 그냥 별 수 없이 얽혀서 살게 된 사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점점 그런 가족들이 많이 생기면서 가족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혈통의 가족은 아닌데 필요에 의해서 모여 사는 가족 형태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에 그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럼 뭐랄까 조금 핵심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인 가구의 증가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가족이 기본 단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생각하기를 가족이 자라날 때부터 아이들을 키워주고 그 돌봐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줬고 네.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 부양도 그렇고 만약에 집안에서 뭐 장애나 사고가 나오면 그 돌보는 것도 그렇고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사회 안전망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엄마하고 아버지의 역할들이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시스템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네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가 이제 파편화되어져서 최근에는 나노 사회다, 뭐 몇 억분의 1 수준으로 갈라진 상태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나 더불어 사는 법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서바이벌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커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주변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제가 해줄 때 물어볼 데가 없지 그러면 그렇게 공감들을 해요. 네. 고민은 많은데 네. 앞에서 살아갔던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데가 없는 거죠. 실은 형제 가운데서 이게 많이 해소가 되는 거고 부모님한테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이 혼자 산다라는 거. 네. 그리고 복지적인 부분에서도 혼자 사니까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1인 가구 대책들을 많이 내놓는데 거기 보면 병원 같이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밥을 같이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같이 문화 사업을 한다든가 문화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거조차도 결국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네네. 요즘
세대 분들은 그 나 혼자 산다를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우리 때는 전원일기를 많이 봤는데 그렇죠. 전원일기를 계속 틀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는 아직 1인 가구 증가와 관련해서 목회나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시스템의 변화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1인 가구를 위해서 교회는 어떤 노력과 그 변화가 필요할는지요? 결국 이게 이제 사회 시스템, 문화 이런 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인 가구가 17%였다가 27%로 올라갈 때 약 한 10% 정도 증가할 때에 40년 걸렸습니다. 1970년에서 2010년까지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5%에서 25% 가는데 12년밖에 안 걸렸어요. 네. 4분의 1 속도를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문화라든가 아니면 살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을 챙겨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을. 네네. 지금 사회적으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독사 문제거든요. 네. 혼자 살다가 돌아가셔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만 해도 교회가 나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네, 실제적으로 교회들마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역사회랑 연결을 져가지고 지역의 보건소하고 교회 식당 연결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혼자 사시는 남성들 데려다가 요리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부녀회장이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들까지 해가지고 하나 이렇게 돌봄 시스템을 갖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교회가 좀 신경을 쓸 부분이고 네. 특히 뭐 재밌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흩어지고 있지만 또 모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장들을 교회들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밥 먹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서로 모여서 뭐 문화 얘기를 할 수 있다든가 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아까 고독사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혼자 사니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굉장히 우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 우울증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도 교회에서 어떻게 손길이 좀 미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고독사라는 게 이제 제일 많은 게 50대가 많습니다. 50대 남자들. 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관두고 가게 열고 소상공인 하다가 망하고 가족하고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만 가족 관계를 이어오다 보니까 그 깨어지면서 혼자 살게 되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네네.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울증이 오고 고립되어지고 가족 관계 단절되고 사회 관계도 단절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술 마시고 혼자 이제 몸 버리고 하면서 고독사로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게 지역에 있는 교회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마다 주방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끔 좀 교회들이 챙겨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지금 서울시나 그 외 정부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교회들이 좀 앞장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제 끝으로 마무리 삼아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뚜렷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세대거든요. 네. 우리한테서 제일 끈끈한 관계는 엄마잖아요. 네. 예, 마지막까지 남는 건데 실은 1인 가구라는 건 이 엄마마저 버린 시대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또 공동체를 원합니다. 같이 살기를 원하고 네. 거기서 도움도 받고 온기도 받기를 원하거든요. 전에 그 대학생들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들한테 청년부는 어때야 되냐 그랬더니 공동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90%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주의로 완전히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인데 네네. 소망은 공동체거든요. 네.
이걸 교회들이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실은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대체 가족의 역할을 한 거였거든요. 뭐 구역이나 어떤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구역 식구들이 대체 가족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싱글로 다 터진 1인 가구 시대에 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교회가 새롭게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 과거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뭐 가족 오락관이라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 같이 웃고 떠든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1인 가구 나홀로족들을 겨냥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기준으로 본다면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고요. 앞으로는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주변에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웃들은 없는지, 우리 공동체에 힘들어하는 지체는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갖고 돌보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사회학 조성돈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